1973년 8월 8일 오후 1시 15분, 김대중은 도쿄 그랜드 팰리스 호텔 북도에서 대나처럼 사라졌습니다. 일본의 심장부, 최고급 호텔, 수많은 시선이 오가는 시간. 그런데도 한국의 가장 유력한 야당 지도자는 흔적처럼 지워졌습니다. 권력은 왜 그를 서울이 아니라 도쿄에서 노려야 했을까요? 이 질문의 시작은 납치의 순간이 아니라 그보다 앞선 유신의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 정권을 거세게 위협했던 김대중은 패배했지만 정치적으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패배는 그를 더 위험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선거에서 졌는데도 지지층은 흩어지지 않았고 독재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기대는 더 짙어졌습니다. 총칼을 쥔 권력에게 가장 불편한 상대는 무장을 한 적이 아니라 선거와 언어로 정통성을 흔드는 정치인이었습니다. 1972년 10월 유신체제가 선포되자 한국의 정치 질서는 사실상 봉쇄됐습니다. 국회도 언론도 거리의 발언도 빠르게 좁아졌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김대중은 국내에 머무르는 것만으로도 감시와 탄압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일본이었을까요? 일본은 서울과 가깝지만 동시에 정권의 손이 완전히 닿지 않는 바깥이었습니다. 미국처럼 멀지 않았고 한국 정치와 언론, 외교 문제가 즉각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더구나 제1사회와 일본 정계, 언론계에는 한국의 권위주의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통로가 존재했습니다. 김대중에게 일본은 단순한 피신처가 아니었습니다. 거기서는 입을 열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막힌 말을 도쿄에서는 외신과 정치인, 지식인에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일본에 머무는 동안 한국의 민주주의 후퇴와 유신체제의 본질을 국제사회에 알리는데 힘을 쏟았습니다. 바로 그 점이 문제였습니다. 권력은 국경 안의 반대보다 국경 밖의 폭로를 더 두려워했습니다. 국내 언론은 막을 수 있어도 일본에서 나온 말은 외교 문제로 번졌고 곧장 국제 여론이 되었습니다. 이 무렵 김대중은 더 이상 한 명의 야당 정치인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신체제가 가장 감추고 싶어하던 장면을 바깥 세계에 설명하는 살아있는 증언이었습니다. 서울의 권력자들이 보기엔 일본에 머무는 그의 존재 자체가 하나의 정치적 확성기였습니다. 침묵시키지 못하면 체제의 불안이 바깥으로 새어나가고 지워버리지 못하면 언젠가 다시 돌아와 정권의 심장을 겨눌 수 있는 이름. 바로 그 점에서 망명은 후퇴가 아니라 다른 전선의 시작이었습니다. 도쿄의 거리에는 여름빛이 번져 있었지만 김대중이 서 있던 자리는 이미 보이지 않는 조준선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밀려난 정치인이 일본에서 목소리를 얻는 순간 권력은 그가 어디에 머무는가 보다 왜 아직 말하고 있는가를 더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마침내 한 호텔의 22층 복도를 향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1971년 4월 27일 밤, 김대중은 대선에서 패배했지만 박정희 정권은 안도하지 못했습니다. 권력을 쥔 쪽은 청와대였고 군과 정보기관도 그들의 손에 있었는데 왜 패배한 야당 정치인 한 사람을 두려워해야 했을까요? 김대중은 선거에서 이기지 못했지만 정치적으로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유세장마다 모여든 군중, 또렷한 화법, 체제를 정면으로 비판하면서도 선거와 의회라는 제도 안에서 정권의 정당성을 흔드는 힘, 그것이 유신의 심장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총칼을 앞세운 권력은 눈에 보이는 적보다 법과 민심의 언어로 자신을 무력하게 보이게 만드는 상대를 더 경계했습니다. 박정희 정권이 김대중을 위험하게 본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1971년 대선은 박정희에게 승리였지만 동시에 경고였습니다. 장기 집권의 피로가 누적된 상황에서 김대중은 단순한 야당 후보가 아니라 세대 교체와 정치 개방의 상징처럼 떠올랐습니다. 특히 도시 중산층과 청년층, 지식인 사회에서 그의 존재감은 빠르게 커졌습니다. 정권 입장에서 더 위협적이었던 것은 그가 거리의 선동가가 아니라
제도 정치의 언어를 구사하는 인물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런 상대는 탄압할수록 오히려 정권의 불안만 드러냈습니다. 1972년 10월 유신이 선포되면서 박정희 정권의 계산은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헌법을 바꾸고 권력을 고정하는 순간 정권은 더 강해진 것처럼 보였지만 역설적으로 더 취약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정상적인 경쟁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국민 앞에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시기 권력 핵심부는 김대중을 단순한 반대파가 아니라 유신 체제의 정통성을 잠식할 수 있는 상징적 존재로 인식했습니다. 그가 국내에 있든 해외에 있든 살아있는 한 유신은 끊임없이 설명해야 하는 체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중앙정보부의 시선이 짙어졌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언론을 통제하고 국회를 압박할 수 있었지만 김대중이라는 이름이 외신과 해외 정계에서 회자되는 것까지 막기는 어려웠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일본과 미국을 오가며 유신의 실상을 알리고 한국 민주주의의 후퇴를 국제 문제로 끌어올리는 통로가 되고 있었습니다. 국내에서는 봉쇄할 수 있어도 국경 밖에서 증폭되는 비판은 다른 차원의 위협이었습니다. 권력은 반대의 목소리 자체보다 그 목소리가 세계와 연결되는 순간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박정희 정권의 계산은 단순했습니다. 김대중을 설득할 수 없다면 고립시키고 고립으로도 멈추지 않는다면 정치적으로 무력화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계산에는 치명적인 모순이 숨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을 지울수록 체제의 불안은 더 선명해졌고 한 사람을 침묵시키려 할수록 유신은 더 큰 침묵의 공포 위에 서 있다는 사실만 드러났습니다. 서울의 권력자들은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김대중은 반대파가 아니라 언젠가 반드시 제거하거나 꺾어야 할 체제의 흠집이었다는 결론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차가운 판단은 국경 밖 도쿄의 여름으로 조용히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1973년 8월 8일 오후 1시를 조금 넘긴 시각, 김대중은 도쿄 그랜드 팰리스 호텔 22층의 한 객실 안에서 마지막 대화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분 뒤 그는 대낮의 복도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직전까지 그 방 안에서는 무엇이 오갔던 것일까요? 기록에 따르면 그날 김대중은 2212호에서 통일당 양일동 당수와 만나고 있었습니다. 바깥의 도쿄는 한여름의 열기와 소음으로 가득했지만 문이 닫힌 객실 안의 공기는 전혀 다른 온도를 띠고 있었습니다. 냉방기 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고 두 사람의 대화는 단순한 안부나 외교적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유신체제 아래에서 빠르게 막혀가는 조국의 정치, 야당의 공간이 사라진 현실, 그리고 해외에서라도 이어가야 할 민주주의의 가능성. 그날 방 안의 대화는 개인의 일정을 조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막다른 체제 속에서 다음 수를 읽는 조용한 회의에 가까웠습니다. 왜 이 만남이 중요했을까요? 당시 김대중은 이미 국내에서 자유롭게 정치 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운 처지였고 일본은 그에게 단순한 체류지가 아니라 발언의 통로였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는 일본 정계와 언론, 제1사회의 연결망을 통해 유신체제의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데 힘을 쏟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2212호의 대화는 사소한 면담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의 입장에서 보면 그 방 안에서 오가는 말은 체제 바깥으로 흘러나갈 정치적 파문이었고 서울의 침묵을 도쿄에서 깨뜨리는 균열이었습니다. 객실 안의 분위기는 겉으로는 차분했지만 그 차분함 속에는 시대의 압력이 눌려 있었습니다. 양일동과 김대중은 이미 각자의 방식으로 정권의 냉혹한 시선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의 높낮이는 낮았을지 몰라도 그 속에 담긴 현실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야당은 어떻게 버텨야 하는가? 해외에 나온 정치인의 발언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가? 서울의 권력은 어디까지 손을 뻗을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에둘러 그러나 분명하게 그 방 안을 맴돌고 있었을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회동은 점심 무렵을 지나 끝을 향해 갔습니다. 결론이 뚜렷하게 난 회의였다기보다 더 험한 시간을 예감하면서도 말을 멈출 수 없었던 대화에 가까웠습니다. 그것이 더 서늘한 이유였습니다. 총성이 울린 것도 아니고 누군가 문을 두드린 것도 아니었지만 그 방 안에는 이미 보이지 않는 위험이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최고급 호텔의 두꺼운 벽과 카펫, 정돈된 복도와 정중한 서비스는 오히려 그 불길함을 더 감췄습니다. 안전해 보여야 할 공간일수록 권력의 그림자는 더 늦게 보이는 법이었습니다.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난 김대중은 대화를 마무리하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2212호의 문을 열고 22층 복도로 나섰습니다. 그 짧은 몇 걸음은 너무 평범해서 오히려 경계할 이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호텔 복도는 늘 그렇듯 조용했고 발소리는 카펫에 묻혔으며 벽 등의 불빛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희미하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비어있는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옆 객실의 닫힌 문 하나가 이미 다른 종류의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1973년 8월 8일 오후 1시 15분 김대중이 2212호 문을 나선 직후 2210호의 문이 열렸습니다. 고급 호텔의 조용한 복도, 대낮의 도쿄, 그리고 불과 몇 초 뒤 한 나라의 유력한 야당 지도자가 흔적처럼 지워졌습니다. 권력은 어떻게 이런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기록에 따르면 김대중은 통일당 양일동과의 대화를 마친 뒤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기 위해 22층 복도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복도는 두꺼운 카펫 때문에 발소리가 거의 남지 않았고 벽 등의 희미한 불빛은 한여름 오후의 긴장과 전혀 어울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습니다. 바로 그때 옆방인 2210호의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안에서 튀어나온 것은 호텔 투숙객의 느긋한 움직임이 아니었습니다. 대여섯 명으로 보이는 건장한 사내들이 일제히 쏟아져 나왔고 망설임도 설명도 없이 김대중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모든 일은 너무 빨라서 비명조차 완성되기 어려웠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들은 처음부터 동선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듯 움직였습니다. 한 사람은 입을 막고 다른 한 사람은 양팔을 비틀었으며 또 다른 사람은 주변을 가리듯 몸으로 시야를 차단했습니다. 순식간에 복도는 공공의 공간이 아니라 몇 초짜리 작전구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하필 2210호였을까요? 왜 하필 그 순간이었을까요? 그것은 우연한 충돌이 아니라 문이 열리는 시간과 표적의 걸음까지 계산된 대기였다는 인상을 남깁니다. 김대중은 짧게 저항했지만 수적으로도 준비 정도로도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내들의 손놀림은 거칠었지만 어수선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들은 일반적인 폭력배처럼 소리를 지르거나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침착했고 서로의 움직임을 이미 맞춰본 사람들처럼 몸을 겹쳐 움직였습니다. 그 차가운 침묵이 더 섬뜩했습니다. 사적인 원한이나 우발적 분노가 아니라 누군가의 지시를 수행하는 기계 같은 태도였기 때문입니다. 김대중의 몸은 거의 들리듯 2210호 안으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기 전 복도에 남은 것은 흐트러진 공기뿐이었습니다. 최고급 호텔의 복도는 다시 조용해졌고 몇 걸음 떨어진 객실들에서는 누군가가 아직 차를 마시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닫힌 문 안에서는 전혀 다른 시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권력이 도쿄의 한 호텔방 안으로 스며들어 한 인간의 자유를 접어넣는 시간, 살아있는 정치인을 짐짝처럼 취급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문 안으로 끌려간 뒤에는 더 노골적인 제압이 이어졌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납치범들은 곧바로 김대중의 눈과 입을 막고 손발을 묶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은 더 이상 객실이 아니라 임시 밀실이 되었고 바깥의 화려한 도쿄는 순식간에 닿을 수 없는 세계가 되었습니다. 왜 그들은 그 자리에서 끝내지 않았을까요? 왜 굳이 산채로 끌고 들어가야 했을까요? 그 질문은 오히려 이 사건이 단순한 테러가 아니라 더 길고 깊은 계획의 일부였음을 말해줍니다. 2210호에서의 몇 분은 납치의 전부가 아니라 국경을 넘어 움직이는 국가폭력의 첫 번째 문턱이었던 셈입니다. 복도에서 사라진 김대중의 존재는 이제 사람의 형체가 아니라 운반해야 할 표적, 숨겨야 할 흔적, 그리고 완전히 지워버려야 할 이름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호텔의 문 하나가 닫히는 순간 민주주의를 말하던 정치인의 시간도 함께 꺾인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더 두려운 것은 납치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문이 닫힌 뒤 방 안에서 곧바로 시작된
차갑고 조직적인 다음 단계였습니다. 1973년 8월 8일 오후 1시 20분 무렵 김대중은 도쿄 그랜드 팰리스 호텔의 엘리베이터 안에서 짧고도 절박한 목소리를 터뜨렸습니다. 도와달라. 그 한마디는 대낮에 고급 호텔을 가른 거의 유일한 저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비명은 그를 구해내지 못했을까요? 2210호 안으로 끌려간 뒤 납치범들은 그를 재빨리 제압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들은 김대중의 입과 눈을 막고 손발을 결박한 채 외부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동을 준비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복도에서 벌어진 일은 순식간이었지만 호텔이라는 공간은 완전히 폐쇄된 밀실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한 번이라도 이상함을 눈치채면 작전 전체가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장 짧고 가장 어두운 동선을 택해야 했습니다. 객실 복도가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이 덜 닿는 서비스 동선과 화물용 엘리베이터, 바로 그 차가운 금속 상자 속에서 김대중은 잠시 의식을 붙든 채 마지막 힘을 짜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는 엘리베이터 이동 과정에서 도와달라는 취지의 구조 요청을 외쳤고 실제로 이를 들었다는 호텔 직원이나 관계자의 증언이 뒤따랐습니다. 여기서 더 섬뜩한 것은 비명이 없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비명이 분명 있었는데도 작전이 멈추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왜 아무도 즉시 그 문을 열어젖히지 못했을까요? 왜 백주대낮에 도쿄 한복판 최고급 호텔 안에서 한 사람의 절규가 단 몇 초의 소음으로만 흩어져야 했을까요? 납치범들은 그 짧은 혼란의 틈마저 계산에 넣은 듯 움직였습니다. 한 사람의 몸을 둘러싸고 시선을 가리고 말을 차단하고 망설임 없이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동선. 그것은 즉흥적 폭력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준비된 움직임처럼 보였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의 공기는 숨이 막힐 만큼 좁고 무거웠을 것입니다. 금속벽에 둘러싸인 채 몸이 눌리고 입이 틀어막힌 상태에서 김대중은 자신이 단순히 협박당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다는 감각을 처음 또렷하게 느꼈을지 모릅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사건의 초기 목격 정황에는 엘리베이터와 지하 동선이 중요한 장면으로 반복해서 언급됩니다. 이는 납치가 객실 안에서 끝난 일이 아니라 호텔 전체를 하나의 운반 장치처럼 이용한 작전이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샹들리에 아래서 손님들이 오가고 벨보이가 움직이는 건물 안에서 다른 한편에서는 한 정치인이 짐짝처럼 아래로 실려 내려가고 있었다는 사실, 그 기괴한 이중성 자체가 이 사건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누가 들었는가 보다 더 무거운 질문은 들은 뒤에도 왜 막지 못했는가입니다. 외국의 수도, 대형 호텔, 낮 시간, 그리고 분명한 구조 요청, 이 네 가지 조건이 모두 있었는데도 권력의 하수인들은 김대중을 끝내 지하로 끌고 내려갔습니다. 그 짧은 비명은 구조의 시작이 아니라 오히려 마지막 공개 신호였는지도 모릅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다시 열렸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호텔의 로비가 아니라 검은 차량이 숨죽여 대기하던 더 깊은 아래층이었습니다. 1973년 8월 8일 오후 1시 20분을 조금 넘긴 시각, 김대중은 도쿄 그랜드 팰리스 호텔 지하 주차장에 검은 차 안으로 실려 내려갔습니다. 대낮에 도쿄, 사람과 차량이 넘치던 시간, 그런데도 한국의 유력한 야당 지도자는 도시의 심장부에서 너무 쉽게 어둠 속으로 옮겨졌습니다. 왜 이 낮은 뚫렸을까요? 기록에 따르면 납치범들은 22층 객실에서 김대중을 제압한 뒤 사람들의 시선이 덜 닿는 동선을 따라 빠르게 아래층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들이 택한 길은 공개된 로비가 아니라 관리용 통로와 엘리베이터, 그리고 외부와 직접 연결되는 지하 주차장이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했습니다. 화려한 호텔은 안전해 보이지만 동시에 수많은 출입과 물류가 뒤섞이는 거대한 구조물입니다. 누군가가 그 구조를 미리 파악하고 있었다면 가장 붐비는 시간조차 오히려 은폐에 유리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오갈수록 한 명의 이상한 움직임은 더 쉽게 배경 속으로 묻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지하에는 이미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납치가 성공한 뒤에 차를 부른 것이 아니라
객실에서 지하로 내려오는 시간까지 계산된 준비였다는 뜻입니다. 검은 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호텔이라는 공공공간에서 표적을 떼어 내 사적인 통제 구역으로 넘기는 첫 번째 밀실이었습니다. 객실 안에서 사라진 사람은 아직 구조될 가능성이 있었지만 지하 주차장의 트렁크와 뒷좌석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존재 자체가 흔적처럼 흐려졌습니다. 왜 도쿄 한복판에서 이런 작전이 가능했을까요? 첫째는 속도였습니다.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출발, 이 전 과정이 길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변은 상황을 이해하기도 전에 끝을 봐버렸습니다. 둘째는 위장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납치범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혼란을 최소화하며 표적을 마치 술에 취한 사람이나 몸이 불편한 사람처럼 보이게 다뤘을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셋째는 공간의 맹점입니다. 호텔은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만큼 누구도 전체를 보지 못합니다. 복도를 보는 사람, 엘리베이터를 관리하는 사람, 주차장을 스치는 사람은 각자 한 장면만 볼 뿐 그 장면들이 하나의 범죄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즉시 붙잡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더 무거운 대목은 이 모든 흐름에 망설임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범죄자라면 예상 밖의 소음이나 목격자 하나만으로도 동선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미 지하에서 출발까지의 분단위를 머릿속에 넣고 움직이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김대중이 실린 차는 천천히 빠져나간 것이 아니라 도시의 일상과 소음 속에 섞여 흔적을 지우듯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대낮이 뚫린 것이 아니라 권력이 낮이라는 조건마저 작전의 일부로 이용했다고 보는 편이 더 정확할지 모릅니다. 도쿄의 태양은 여전히 밝았고 거리 위의 사람들은 각자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지하에서 올라온 검은 차 한 대는 그 모든 일상을 비웃듯 도시의 틈을 가르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차가 호텔을 벗어난 순간 납치는 더 이상 한 건물 안의 범죄가 아니라 국경을 넘어 설계된 다음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1973년 8월 8일 밤, 김대중은 도쿄를 벗어나 오사카의 은밀한 안가로 옮겨지고 있었습니다. 대낮에 호텔 복도에서 사라진 야당 지도자는 왜 곧바로 죽임을 당하지 않고 더 먼 어둠으로 실려가야 했을까요? 그 질문은 이 납치가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끝까지 흔적을 지우려는 국가적 계산의 일부였다는 점을 드러냅니다. 기록에 따르면 도쿄에서 검은 차에 실려 이동한 뒤 그는 일본 안에서 다시 장소를 바꿔 더 깊숙한 은신처로 끌려갔습니다. 납치범들이 택한 것은 짧고 거친 사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표적을 살아있는 채로 통제하며 다음 단계로 넘기는 방식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한 경로를 택했을까요? 호텔에서 바로 끝냈다면 소음도 적고 흔적도 단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굳이 도시를 벗어나고 시선을 피해 은밀한 거점을 거쳐 점점 더 닫힌 공간으로 그를 밀어 넣었습니다. 그것은 죽음 자체보다 죽음 이후의 흔적까지 계산한 움직임처럼 보였습니다. 오사카의 안가는 그런 점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곳은 단순한 휴식처가 아니라 이동 경로를 정리하고 표적의 상태를 점검하며 마지막 계획을 준비하는 중간 기착지에 가까웠습니다. 밝은 거리와 호텔의 복도, 차량의 이동은 아직 우연한 목격과 변수의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가의 문이 닫히는 순간부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바깥의 시선도, 법의 절차도, 타인의 우연한 개입도 닫기 어려운 밀실. 권력은 언제나 공개된 장소보다 이런 닫힌 방 안에서 더 본색을 드러냅니다. 김대중에게 오사카의 밤은 단순한 장소 이동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눈과 입이 막히고 손발이 묶인 상태에서 어디로 가는지조차 모른 채 다시 끌려가는 시간. 알려진 바에 따르면 납치범들은 그가 의식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도록 약물을 사용하며 저항 가능성을 줄이려 했다는 정황이 거론됩니다. 그 침묵은 더 섬뜩했습니다. 돈을 요구하는 협상도 없고 정치적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선언도 없었습니다. 오직 사람 하나를 세상 바깥으로 지워버리려는 무언의 규율만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왜 하필 오사카였을까요?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일본의 또 다른 도시, 항구와 해상이동의 연결점, 그리고 도쿄보다 더 눈에 띄지 않게 다음 수를 준비할 수 있는 공간. 이런 조건들은 우발적 범죄보다 사전 설계된 작전에 더 가까운 인상을 남깁니다. 오사카의 안가는 끝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어둠으로 들어가기 전 마지막 육지였는지도 모릅니다. 살아있는 표적을 바다로 넘기기 전 육지의 그림자 안에서 마지막 정비가 이뤄지는 곳 말입니다. 도쿄의 여름빛은 이미 멀어졌고 오사카의 숨막히는 밤 공기 속에서 김대중이라는 이름은 점점 사람의 신분이 아니라 운반되고 통제되어야 할 대상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가의 문이 다시 열리던 순간 납치범들이 준비한 다음 길은 더 이상 일본의 거리도 호텔의 지하도 아닌 돌아올 수 없는 물의 어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1973년 8월 8일 밤, 김대중은 끝내 육지를 떠나 용금호 위로 옮겨졌습니다. 도쿄의 호텔 복도에서 사라진 야당 지도자가 왜 화물선의 어두운 선창까지 끌려가야 했을까요? 그 질문에 닿는 순간 이 사건은 납치를 넘어 한 인간의 존재를 바다 위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려 한 국가폭력의 계산으로 변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납치범들은 도쿄와 오사카의 은밀한 이동을 거친 뒤 김대중을 일본 항구 쪽으로 옮겼고 그 다음 단계로 용금호라 불린 화물선에 실었습니다. 배는 단순한 탈출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육지의 법과 시선이 닿는 공간에서 표적을 떼어내 더 이상 누구도 쉽게 개입할 수 없는 장소로 넘기는 장치였습니다. 항구는 언제나 수많은 화물과 선원, 출항 준비의 소음으로 가득하지만 바로 그 복잡함이 누군가를 흔적 없이 숨기기에 더 유리했을 수 있습니다. 사람 하나가 보이지 않게 사라지기에는 항구의 밤만큼 차갑고 익명의 공간도 드물었습니다. 용금호에 오른 뒤 김대중의 시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는 결박된 채 선창 깊숙한 곳에 놓였고 바깥의 공기와 빛, 시간의 흐름으로부터 거의 끊긴 상태였다고 전해집니다. 배의 쇳바닥을 울리는 엔진 소리와 파도의 둔탁한 충격만이 자신이 어디엔가 실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유일한 감각이었을 것입니다. 왜 납치범들은 육지의 안가에서 일을 끝내지 않았을까요? 왜 굳이 배를 택했을까요? 그 대답은 너무도 서늘합니다. 바다는 흔적을 남기지 않기 가장 좋은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배 위에서는 단순한 감금이 아니라 마지막 단계를 위한 준비가 진행됐다는 정황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표적이 저항하지 못하도록 상태를 점검하고 선창 안팎의 동선을 통제하고 바깥에 드러나지 않게 작업 순서를 맞추는 움직임들, 그 모든 것은 누군가를 살려서 데려가기 위한 준비라기보다 세상에서 조용히 지워버리기 위한 준비에 가까웠습니다. 공해로 나가면 더 안전하다는 계산도 있었을 것입니다. 육지의 경찰도 외교적 파장도 우연한 목격도 멀어지는 곳. 국가폭력은 바로 그런 경계 바깥에서 가장 대담해집니다. 용금호의 밤이 더 섬뜩한 이유는 그 안에서 벌어진 일이 단지 물리적 위험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총칼보다 무서운 것은 침묵이었습니다. 명령은 낮은 목소리로 오갔을지 모르지만 그 침묵 속에는 이미 결론이 들어있었습니다. 김대중은 더 이상 협상의 대상도 공개된 체포의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역사에서 지워야 할 이름, 바다에 맡기면 끝날 문제처럼 다뤄지고 있었습니다. 권력은 왜 한 정치인을 이렇게까지 두려워했을까요? 그가 가진 것은 군대도 무기도 아니었지만 유신체제가 가장 감추고 싶어 하던 약점을 바깥 세계에 증언할 수 있는 입이었습니다. 선창의 공기는 기름 냄새와 쇳내, 축축한 해풍으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배는 점점 육지의 불빛에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엔진 소리가 더 깊고 낮게 가라앉던 어느 순간 선창 바닥을 스치며 끌려오는 육중한 물체의 마찰음이 마침내 그 어둠의 의도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1973년 8월 13일 밤, 김대중은 실종 129시간 만에 서울 동교동 자택 앞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도쿄의 호텔 복도에서 대나처럼 사라졌던 정치인이 어떻게 끝내 살아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기적이라기보다 바다 위에서 뒤집힌 계산과 국제정치의 차가운 균열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납치 직후 일본 안가와 용금호를 거치며 완전히 고립된 상태로 바다 위를 떠돌았습니다. 손발은 묶였고 눈과 입은 봉쇄됐으며 어디로 향하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납치범들이 준비한 마지막 단계는 단순한 감금이 아니라 수장이었다는 정황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의 몸에는 무거운 물체를 묶어 공해상에 던지려는 준비까지 진행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 계획은 끝까지 실행되지 않았을까요? 보도에 따르면 결정적인 순간 용금호 주변의 움직임을 감지한 외부의 시선이 작전의 흐름을 바꿨다는 해석이 존재합니다. 상공의 비행기와 조명 또는 미국과 일본 정보 라인의 개입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그 구체적 전모를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납치범들이 더 이상 바다 위에서 조용히 끝낼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점입니다. 완벽한 은폐를 전제로 움직이던 작전이 누군가의 감시망에 포착되는 순간 수장은 국제적 파문을 부르는 위험으로 바뀌었습니다. 권력은 흔적 없는 제거를 원했지만 그 순간부터는 살아있는 증거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더 큰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뒤의 시간은 생환이라기보다 유예된 죽음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다시 결박된 채 이동했고 용금호는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육지로 돌아오는 길에서도 자유는 없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납치범들은 그를 풀어준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바다에서 없앨 수 없게 된 표적을 조용히 국내로 되돌리는 쪽으로 계산을 바꿨습니다. 일본에서 시작된 범죄를 한국의 침묵 속으로 밀어넣으려는 방식이었습니다. 살아남았지만 말할 수 없게 만들고 돌아왔지만 다시 고립시키는 것, 그것이 권력이 선택한 다음 단계였습니다. 1973년 8월 13일 늦은 밤, 그는 상처 입은 몸으로 동교동 자택 인근에 버려지듯 내려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옷은 흐트러져 있었고 육체적 충격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상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바다 위에서 끝날 뻔한 죽음은 멈췄지만 그를 둘러싼 국가의 적이는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는 누구보다 또렷하게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집 앞 골목의 공기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고 가족의 목소리는 멀고 떨렸으며 살아 돌아온 몸 위에는 아직도 용금호의 비릿한 냄새와 권력의 손자국이 1973년 8월 김대중이 도쿄 한복판에서 사라진 뒤 일본 경찰은 가장 먼저 눈에 보이지 않는 흔적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의 중심에 뜻밖에도 총도 칼도 아닌 지문 하나가 놓이게 됩니다. 대낮에 호텔 복도에서 증발한 정치인을 되찾는 열쇠가 왜 한 사람의 손끝에서 나왔을까요? 기록에 따르면 일본 경찰은 그랜드 팰리스 호텔 2210호와 주변 동선, 그리고 납치범들이 머문 것으로 의심된 장소들을 빠르게 수색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방안은 이미 정리된 듯 보였지만 완벽한 범죄처럼 보이던 현장에도 끝내 지워지지 않은 흔적은 남아 있었습니다. 문손잡이와 가구, 잔에 남은 접촉의 자국들. 납치범들은 사람을 감췄지만 자기 손끝까지 완전히 숨기지는 못했던 셈입니다. 바로 그때 일본 경찰 수사선상에 떠오른 이름이 김동훈이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김동훈은 당시 제1정보망과 연결된 인물로 강하게 의심받았고 일본 경찰은 현장에서 확보한 지문과 출입 기록, 이동 경로를 대조하면서 그를 핵심 고리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필 김동훈이었을까요? 단순히 이름이 거론됐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수사는 늘 사람의 입보다 물증을 더 오래 붙잡습니다. 누가 그 방에 있었는지, 누가 그날 그 공간을 드나들었는지, 누가 납치의 준비와 이동에 닿아 있었는지를 말해주는 것은 진술보다 손끝의 자국이었습니다. 침묵하는 방 안에서 지문만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경찰은 김동훈이 단순한 주변 인물이 아니라 도쿄에서 시작된 납치 작전과 그 이후의 이동을 연결하는 실질적 고리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이름이 중요해진 이유는
한 사람의 범행 여부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김동훈이라는 이름 뒤에 무엇이 붙어 있는가가 더 큰 문제였습니다. 개인의 일탈인지, 조직의 지시인지, 아니면 국가 권력의 더 깊은 손길인지, 지문 하나는 단순한 과학 수사의 성과를 넘어 이 사건이 거리의 범죄가 아니라 체계와 명령 속에서 움직였을 가능성을 비추는 서늘한 빛이었습니다. 김대중 납치 사건이 국제 문제로 비화한 것도 바로 이 지점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일본 경찰이 손에 쥔 것은 추측만이 아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들은 현장 흔적과 관련 인물의 행적을 좁혀가며 사건을 외교 문제로 끌어올릴 수 있는 수준의 단서를 축적해 갔습니다. 그래서 김동훈은 단순한 피의자 이름이 아니라 서울과 도쿄 사이의 어두운 통로를 드러낼 수 있는 열쇠처럼 보였습니다. 권력은 흔적 없이 사람을 지우려 했지만 정작 지워지지 않은 것은 손가락 끝에 남은 국가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러나 일본 경찰이 손에 쥔 지문이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사건은 오히려 더 법정이 아니라 외교의 밀실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고, 김동훈이라는 이름은 이제 범인의 이름을 넘어 두 나라 권력이 무엇을 덮으려 하는지 묻는 더 위험한 질문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1973년 8월 말, 김대중 납치 사건의 한가운데에는 더 이상 납치범들의 구두 소리만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김대중이라는 이름은 이제 도쿄의 호텔 복도와 용금호의 어둠을 넘어 서울과 도쿄의 외교 라인을 동시에 흔드는 위험한 파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일본 경찰이 지문과 동선, 관련 인물의 흔적을 좁혀갈수록 진실은 더 또렷해지지 않고 오히려 국경 앞에서 멈춰서게 되었을까요? 기록에 따르면 일본 경찰은 사건 초기 비교적 빠르게 현장 정황을 모아갔습니다. 그랜드 팰리스 호텔의 객실과 복도, 출입 기록, 관련 인물들의 이동, 그리고 김동훈이라는 이름까지 수사선상에 떠올랐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사건은 형사사건의 절차를 따라 더 깊이 파고들 수 있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납치가 단순한 개인 범죄가 아니라는 정황이 짙어질수록 수사의 무게중심은 경찰서 취조실이 아니라 외무부와 총리관저, 그리고 청와대와 중앙정보부를 둘러싼 더 차갑고 높은 공간으로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김대중 납치 사건은 한 사람에 대한 폭력인 동시에 타국의 수도 한복판에서 벌어진 주권 침해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일본으로서는 체면과 법치의 문제였고, 한국으로서는 정권의 정통성과 직결되는 폭발물 같은 사안이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일본 내부에서는 강경 수사를 밀어붙여야 한다는 기류와 한일 관계 전체를 흔들 수는 없다는 정치적 계산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경제와 안보, 냉전 질서와 외교 일정이 뒤엉킨 현실에서 진실은 법률 문장만으로 끝까지 밀고 나가기 어려운 성격으로 변해갔습니다. 서울의 계산도 분명했습니다. 만약 이 사건이 국가기관 차원의 개입으로 굳어진다면 유신체제는 국내 문제를 넘어 국제적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사건의 불길이 박정희 정권의 심장부까지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외교 채널을 총동원했습니다. 책임은 낮추고 파장은 줄이고 가능하다면 사건 자체를 시간이 지날수록 흐릿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등장한 것이 이른바 정치 결착이었습니다. 법정에서 끝내야 할 문제를 외교의 봉합으로 넘겨버리는 방식, 책임의 최종 도착지를 흐리게 만들면서 관계 전체의 파국만은 피하려는 차가운 합의였습니다. 하지만 정치 결착은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방향만 바꾼 것이었습니다. 일본 경찰이 붙들고 있던 진실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더 이상 끝까지 전진하지도 못했습니다. 김대중을 납치한 손은 도쿄에서 움직였지만 그 손을 움직인 명령과 무기는 국경 너머 권력의 안쪽에 있었을 가능성이 짙었습니다. 그래서 국경은 단순한 지도 위의 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실이 더 들어가면 안 되는 마지막 벽이었고, 권력자들이 서로의 체면과 필요를 맞바꾸며 만들어낸 보이지 않는 차단선이었습니다. 김대중 개인에게 이 결말은 더 서늘했습니다. 살아 돌아왔지만 자신을 겨눈 힘의 실체는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는 수사가 정치로 꺾였고 한국에서는 권력이 침묵을 강요했습니다. 한 사람을 바다에 버리려던 계획은 실패했지만 사건의 최종 책임을 역사 속 안개로 밀어넣으려는 더 정교한 시도는 성공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미완의 진실은 끝내 사라지지 않았고 동교동의 조용한 밤마다 살아남은 자의 이름과 함께 더 길고 차가운 감시의 시간으로 되돌아오고 있었습니다. 1973년 8월 13일 밤, 김대중은 129시간 만에 동교동 자택 앞에 살아 돌아왔지만 자유는 함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빠져나온 정치인이 왜 자기 집 문턱에서 다시 또 다른 감옥을 마주해야 했을까요? 기록에 따르면 그는 도쿄의 호텔 복도에서 사라진 뒤 일본의 안가와 바다 위를 거쳐 서울 동교동 자택 인근에 내려졌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그것은 기적적인 생환이었습니다. 바다에 수장될 수도 있었던 사람이 끝내 조국의 땅을 다시 밟았으니 누구나 귀환이라는 단어를 먼저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밤의 공기는 환희보다 훨씬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집 앞 골목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은 평온이 아니라 누군가 이미 자리를 잡고 기다리고 있는 침묵에 가까웠습니다. 김대중의 몸은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었습니다. 장시간의 결박과 약물, 폭력적인 이동이 남긴 흔적은 육체에 깊게 남아 있었고 의식 또한 또렷이 회복되지 못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가족들이 마주한 그의 모습은 단순히 지친 귀가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사이 한 인간의 존엄과 안전이 얼마나 처참하게 짓밟힐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언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도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를 감싼 것은 안도보다 경계였습니다. 살아남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권력은 끝내 그를 죽이지 못한 뒤에도 놓아주지 않았을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동교동은 집이 아니라 통제의 중심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납치는 실패했지만 살아 돌아온 김대중은 오히려 더 위험한 존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바다 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자신을 어디까지 끌고 갔는지 그 침묵의 실체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권력의 입장에서 그는 제거에 실패한 표적이자 존재 자체가 체제의 범죄를 증언하는 불편한 증거였습니다. 그러니 생화는 해방이 아니라 더 정교한 봉쇄의 시작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의 자택 주변에는 곧바로 정보기관과 사법인력의 시선이 드리워졌습니다. 문 밖의 인기척, 전화선 너머의 낯선 침묵, 골목 끝에서 멈춰선 차량들, 그것들은 대놓고 총을 겨누는 폭력보다 더 서늘했습니다. 이제 권력은 한밤의 바다 대신 일상의 공간을 감옥으로 바꾸려 했습니다. 납치라는 노골적인 방식이 국제 문제를 불렀다면 다음 단계는 훨씬 조용하고 오래가는 방식이어야 했습니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말이 멀리 퍼지지 못하게 만드는 것, 죽이지 못한 사람을 살아있는 채로 고립시키는 계산이 동교동의 공기를 천천히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가족이 있는 집, 익숙한 책상과 방, 오래 알고 지낸 골목인데도 그 공간은 더 이상 예전의 동교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살아 돌아왔지만 권력이 허락한 범위 안에서만 숨 쉬어야 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고 대문 밖 어둠 속에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시선들이 조용히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부터 동교동의 집은 귀환의 장소가 아니라 더 길고 질긴 감시가 시작되는 첫 번째 초소가 되고 있었습니다. 1973년 8월 14일 새벽, 김대중은 동교동 자택 안에서 살아있었지만 이미 다시 갇혀 있었습니다. 도쿄의 호텔 복도와 용금호의 밤을 지나 겨우 집으로 돌아온 정치인이 왜 자기 방 창문 너머에서 또 다른 감옥을 마주해야 했을까요? 기록에 따르면 귀환 직후 동교동의 공기는 급격히 달라졌습니다. 대문 밖 골목에는 낯선 차량이 자주 멈춰섰고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비슷한 얼굴의 사내들이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그 시선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익숙하고
더 노골적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집 앞 전봇대 근처, 골목 어귀, 맞은편 건물의 그림자 속. 그는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계속 보고되고 있었습니다. 가택연금은 감옥처럼 문을 잠그는 방식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더 조용하고 더 질긴 방식이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외출을 시도하면 곧바로 뒤를 따르는 시선이 붙었고, 찾아오는 손님은 문턱에서부터 제지되거나 기록되었습니다. 전화선은 살아있었지만 마음대로 믿을 수 없었고, 우편은 도착해도 온전한 사적 영역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권력은 이번에는 총검이 아니라 일상의 틈을 이용했습니다. 사람을 끌고 가는 대신 사람이 스스로 집 밖으로 나서지 못하게 만드는 방식. 그것이 더 오래가고 더 깊게 사람을 무너뜨리는 통제였습니다. 왜 정권은 죽이지 못한 사람을 이렇게 집안에 묶어 두려 했을까요?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김대중은 살아 돌아온 순간부터 유신체제의 폭력성을 몸으로 증언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다 위에서 벌어진 일을 모두 말하지 못하더라도 그의 생활 자체가 이미 체제의 어두운 얼굴을 드러내는 기록이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정권은 그가 외부와 접촉하고 해외와 연결되며 다시 정치적 파장을 만드는 것을 무엇보다 경계했습니다. 동교동의 대문은 그래서 단순한 출입구가 아니라 권력이 가장 집요하게 막아야 할 경계선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감시는 풍경이 아니라 일상이 되었습니다. 창밖 자동차 소리 하나에도 신경이 곤두섰고, 낯선 발소리나 초인종 소리에는 집안의 공기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가족들 역시 같은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평범한 외출조차 누군가의 기록이 되었고, 누가 집을 드나들었는지는 곧바로 보고 대상이 되었습니다. 집안의 식탁과 서재, 복도와 마당은 여전히 예전의 모양을 하고 있었지만 그 공간을 흐르는 시간은 전혀 달랐습니다. 동교동은 더 이상 사적인 생활의 장소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국가 권력이 24시간 숨을 불어넣는 감시구역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서늘한 것은 이런 시간이 길어질수록 감시가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익숙한 습관처럼 굳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권력은 사람을 한순간에 꺾지 못할 때 매일 조금씩 닳게 만드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창문을 여는 순간에도, 저녁에 불을 끄는 순간에도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평온해 보였지만 동교동의 밤은 늘 누군가의 눈이 떠있는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집이 천천히 감옥의 형태를 닮아가던 어느 날, 닫힌 대문 밖으로 예전보다 더 많은 군화와 구두의 발소리가 겹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밤, 김대중은 동교동 자택에 닫힌 문 안에서 또 한 번 권력의 균열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랜 가택연금과 감시 속에 묶여있던 그에게 그날 밤 들려온 박정희 사망 소식은 해방의 종소리였을까요? 아니면 더 깊은 혼돈의 서막이었을까요? 기록에 따르면 10월 26일의 총성은 한 사람의 죽음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1972년 유신 선포 이후 한국 사회를 질식시키던 거대한 통치 구조에 처음으로 생긴 균열이었습니다. 동교동의 집을 둘러싸던 감시망도 그날 밤만큼은 어딘가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언제나 차갑고 기계적이던 권력의 시선이 잠시 방향을 잃은 순간, 김대중은 닫혀있던 시대의 문이 아주 조금 열리고 있음을 감지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문은 축제의 문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눌려있던 공포와 기대, 복수심과 열망이 한꺼번에 밀려 들어오는 불안한 틈새에 가까웠습니다. 박정희의 죽음 이후 서울의 공기는 빠르게 달라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거리와 대학가, 정치권 안팎에서는 유신체제가 끝나고 민주화가 시작될 수 있다는 기대가 퍼져나갔습니다. 오랫동안 입을 닫고 있던 사람들이 다시 말하기 시작했고, 눌려있던 언론과 지식인 사회도 조금씩 숨을 돌리려 했습니다. 김대중에게도 이 변화는 단순한 정세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장 직전까지 내몰렸던 한 정치인이 다시 공적 공간으로 걸어나갈 수 있을지 가늠하는 시험대였습니다. 감시받는 집안에서 버텨온 시간들이 끝내 헛되지 않았다는 희미한 징후가 처음으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시기 김대중은 제한적이지만 점차 외부와 접촉할 여지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다시 공개적으로 말했고 젊은 세대와 제야 세력은 그를 민주화의 상징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권력은 그를 그토록 오래 가두어 두고도 끝내 지우지 못했을까요? 답은 분명했습니다. 총칼과 감시로 몸은 묶을 수 있어도 이미 시대의 기억 속에 들어간 이름까지는 지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동교동에서 흘러나온 그의 존재감은 더 이상 개인의 복귀가 아니라 유신 이후를 상상하려는 사람들의 집단적 기대와 맞물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봄은 단순히 계절의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얼어붙은 정치 공간에 잠시 스며든 해빙의 공기, 누구도 영원히 닫아둘 수 없다고 믿고 싶었던 시간의 이름이었습니다. 대학 강당과 종교계, 제야 인사들의 모임과 정치권의 재편 움직임 속에서 민주화라는 단어는 다시 살아 움직였습니다. 김대중 역시 그 흐름의 중심으로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때문에 이 짧은 봄은 더 위험했습니다. 오래된 권력이 무너진 자리에 민주주의가 곧바로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아직 이름을 다 드러내지 않은 또 다른 군부의 그림자가 이미 어둠 속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하늘은 잠시 밝아졌고 동교동의 문도 마침내 열리는 듯 했지만 그 문틈 사이로 가장 먼저 스며들고 있던 것은 봄바람이 아니라 다시 군화의 냄새였습니다. 1980년 5월 17일 자정, 김대중의 동교동 집을 향해 군용 지프와 트럭이 어둠을 가르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총을 든 군인들이 왜 한밤중에 야당 정치인의 대문부터 포위해야 했을까요? 그 질문 속에는 신군부가 무엇을 가장 두려워했는지가 이미 들어있었습니다. 서울의 봄은 아직 완전히 식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대학가와 거리에는 민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남아있었고 억눌렸던 정치의 언어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김대중은 오랜 연금과 감시를 견디고 다시 공적 공간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단지 복귀한 정치인이 아니었습니다. 유신의 폭력과 납치, 감시와 고립을 모두 견디고도 살아남은 상징이었고 바로 그 점 때문에 더 위험한 이름이었습니다. 총칼로 권력을 움켜쥔 자들에게 가장 위협적인 것은 무장한 적이 아니라 시민의 기대를 모으는 상징이었습니다. 신군부는 이미 12월의 하극상으로 군의 실권을 장악한 뒤 더 큰 권력을 향해 조용히 발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총은 있었지만 정통성은 없었습니다. 군복은 있었지만 국민적 동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리의 열망이 한 사람의 이름을 중심으로 모이는 장면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시기 김대중은 제야와 학생, 종교계와 야권의 기대가 집중되는 인물로 여겨졌습니다. 그를 그대로 두는 것은 곧 민주화의 상징을 거리, 한복판에 세워두는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왜 하필 자정이었을까요? 그것은 법의 시간이 아니라 작전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명분이 필요하지만 밤에는 속도와 공포만으로도 충분합니다. 5월 17일 밤 신군부는 전국으로 비상계엄을 확대하며 전국 전체를 군화 아래 넣으려 했습니다. 그 거대한 작전에서 동교동은 가장 먼저 눌러야 할 좌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광장을 장악하기 전에 상징을 끊고 시위를 진압하기 전에 이름을 묶어야 했습니다. 김대중의 집은 더 이상 한 정치인의 사적인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신군부의 눈에는 체제를 위협하는 가능성이 머무는 거점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집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바깥에선 차량이 멈추는 소리와 군화의 둔탁한 파차름이 겹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계엄 확대와 함께 주요 정치인과 제야 인사들에 대한 동시다발적 연행이 준비됐고 김대중은 그 최우선 표적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체포가 아니었습니다. 서울의 봄을 끝내고 새로운 군사 권력을 출범시키기 위한 첫 번째 제거였습니다. 권력은 늘 자신이 불안할수록 가장 먼저 말할 수 있는 사람의 입부터 막습니다. 김대중에게 그 밤은 낯설지 않은 공포였을지 모릅니다. 도쿄의 호텔 복도, 용금호의 어둠, 동교동의 감시망을 지나온 사람에게 대문 밖 군화 소리는 또 다른 형태의 국가폭력이 문 앞에 도착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숨어있는 사복이 아니라 제복 입은 군인들이었고, 은밀한 납치가 아니라 계엄이라는 이름의 공개된 장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군화들이 멈춰선 자리는 우연이 아니라 신군부가 자신들의 시대를 열기 위해 가장 먼저 짓밟아야 한다고 판단한 대문 앞이었습니다. 곧이어 굳게 잠겨있던 동교동의 1980년 5월 18일 새벽, 김대중은 남산의 지하실로 끌려가며 자신을 기다리는 것이 조사가 아니라 이미 짜인 이야기라는 사실을 서서히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봄이 끝나던 밤, 왜 신군부는 그를 법정이 아니라 먼저 빛없는 밀실로 데려가야 했을까요? 기록에 따르면 5월 17일 밤 연행된 뒤 김대중이 맞닥뜨린 공간은 정상적인 수사의 장소라기보다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권력의 작업실에 가까웠습니다. 창문 없는 방, 천장에서 내려꽂히는 백열등, 일정한 간격으로 울리는 군화 발소리, 그리고 책상 위에 미리 놓여있는 서류철. 그곳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을 확인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무엇을 했는지 묻고 답을 듣는 절차보다 누구를 무엇으로 만들어야 하는지가 먼저 정해져 있었습니다. 남산의 지하실은 진실을 캐내는 곳이 아니라 권력이 필요로 하는 결론을 제조하는 곳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당시 신군부는 전국으로 확대된 계엄을 정당화할 명분이 절실했습니다. 학생 시위와 제야의 움직임, 광장에 쏟아져 나온 분노를 단순한 민주화 요구로 남겨두면 군의 개입은 쿠데타적 성격을 벗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크고 더 위험한 적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 적은 우발적인 저항이 아니라 국가를 전복하려는 거대한 음모의 중심이어야 했고, 그 이름은 대중에게 가장 강한 상징성을 가진 인물이어야 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김대중은 체포된 정치인이 아니라 신군부가 새로 써내려갈 국가서사의 주범으로 선택되고 있었습니다. 조사의 방식도 그 목적을 드러냈습니다. 질문은 열려있지 않았고 답변은 선택지가 아니라 유도된 통로처럼 제시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수사관들은 피의자의 기억이나 논리를 검증하기보다 이미 준비된 진술의 틀 안에 말을 끼워 맞추는데 집중했습니다. 누가 만났는가, 어디에 있었는가, 무슨 말을 했는가 같은 사실은 그 자체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이 훗날 어떤 문장으로 엮여야 하는지가 더 중요했습니다. 남산의 빛은 어둠을 밝히는 빛이 아니라 한 사람의 얼굴에서 불필요한 인간성을 지워내고 종이 위 활자만 남기려는 차가운 조명이었습니다. 왜 하필 남산이었을까요? 그곳은 오랫동안 국가 권력이 가장 불편한 이름들을 다루던 장소였습니다. 공개된 경찰서나 법원과 달리 여기서는 시간이 끊기고 외부의 시선도 사라졌습니다. 변호인도 언론도 가족도 닿지 못하는 곳에서 권력은 사람을 고립시키고 고립된 사람 위에 원하는 의미를 더 씌울 수 있었습니다. 김대중에게 남산 지하실은 체포 이후의 대기실이 아니라 생존자에서 내란의 배우로 변조되기 시작하는 첫 번째 공장이었습니다. 백열등 아래에서 밤과 낮의 감각이 흐려지는 동안 그가 상대해야 했던 것은 수사관 개인의 적에보다 더 거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반드시 위험한 이름으로 만들어야만 유지될 수 있는 권력의 공포였습니다. 그리고 그 공포가 활자와 진술, 침묵과 압박의 형태로 차곡차곡 쌓여가던 바로 그때 남산 지하실 책상 위 서류의 맨 위에는 마침내 더 노골적인 제목 하나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 5월 하순, 김대중은 남산의 빛없는 지하실에서 자신이 광주에 없었다는 사실보다 자신이 광주의 배우가 되어야 한다는 권력의 결론이 더 중요해진 순간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총을 쥔 쪽은 신군부였고 피를 흘린 쪽은 시민들이었는데 왜 책임의 화살은 감금된 야당 지도자에게 향해야 했을까요? 기록에 따르면 신군부에게 5월의 광주는 단순한 지역적 저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군화로 장악한 권력이 정당성을 잃고 있다는 가장 선명한 징후였습니다. 서울의 봄을 짓밟고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했지만 시민들의 분노는 명령 한 줄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권력은 질문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 저항이 일어났는가를 묻는 대신 누가 그것을 꾸몄는가를 먼저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 정해진 이름이 바로 김대중이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남산 지하실과 군 수사 라인에서는 광주의 비극을 자생적인 민주화 요구가 아니라 사전에 설계된 국가 전복 시도로 재구성하려는 시도가 이어졌습니다. 학생, 재야, 지역사회의 분노와 희생을 하나의 거대한 음모로 묶고 그 정점에 상징적인 야당 지도자를 올려놓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만약 광주를 시민의 저항으로 인정하면 신군부의 무력 진압은 설명될 수 없지만 반대로 내란의 음모로 바꾸면 군의 폭력은 국가 수호의 조치처럼 포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대중은 그때 광주의 거리에서 지휘봉을 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철저히 통제된 상태로 체포되어 조사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보도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그를 학생 시위와 재야 세력, 지역의 저항을 하나로 꿰는 보이지 않는 조종자로 그려 넣으려 했습니다. 자금 지원, 사전 모의, 체제 전복 계획 같은 단어들이 서류 위에 차갑게 놓였고 각각의 단어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의 각본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사실을 모으는 수사가 아니라 결론에 맞는 문장을 찾아 끼워 맞추는 작업이었습니다. 왜 하필 김대중이어야 했을까요? 신군부에게 그는 단순한 반대파가 아니었습니다. 유신의 납치와 감시, 가택연금을 견디고도 다시 살아난 이름, 서울의 봄 속에서 다시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상징, 그리고 무엇보다 군사 권력이 가장 취약하게 느끼는 정통성의 빈자리를 드러내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광주의 책임을 그에게 덮어 씌우는 일은 단지 한 사람을 처벌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시민의 분노를 범죄로 바꾸고 국가폭력을 질서 회복으로 뒤집고 쿠데타 세력을 수호 세력처럼 보이게 만드는 가장 효율적인 정치적 설계였습니다. 남산 지하실의 공기는 무겁고 건조했지만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문장은 훗날 법정과 언론, 국가의 공식 기록으로 흘러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광주의 진실은 거리에서 피 흘린 사람들의 증언이 아니라 밀실에서 먼저 타이핑된 서류의 문장으로 봉인되려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서류의 첫 장 맨 위에 적힌 네 글자가 마침내 김대중의 운명을 향해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1980년 여름, 김대중은 군사법정의 피고인석의 수인 201번이라는 이름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대통령 후보였던 사람, 도쿄의 바다에서 사라질 뻔했던 사람, 남산 지하실에서 광주의 배우로 조작되던 사람이 이제는 군복 입은 재판관들 앞에서 생명을 판정받고 있었습니다. 왜 권력을 쥔 자들은 총으로 끌고 온 정적을 굳이 법정이라는 무대 위에 다시 세워야 했을까요? 기록에 따르면 그가 마주한 법정은 시민의 상식 속 법정과는 전혀 다른 공간이었습니다. 높은 단상 위에는 검은 법복 대신 빳빳한 군복이 놓여 있었고 재판관의 어깨에는 계급장이 빛났습니다. 방청석의 공기는 얼어붙어 있었고 곳곳에는 헌병과 사복 인력이 침묵을 강요하듯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법은 중립의 얼굴을 하고 있어야 하지만 그날 그 공간의 법은 처음부터 무장한 권력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군수합발로 정권을 움켜쥔 자들이 이제는 법의 이름까지 빌려 자신들의 폭력을 완성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신군부는 단순한 체포나 비밀 처형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총칼보다 더 오래 남는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광주의 피를 덮고 쿠데타의 불법성을 가리고 시민들의 저항을 내란으로 바꾸려면 판결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법은 군복을 입게 되었습니다. 군대가 권력을 빼앗은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력이 곧 질서이고 질서가 곧 법이라는 인상을 국민 앞에 심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석의 김대중은 한 개인이 아니라 신군부가 스스로의 정통성을 세우기 위해 반드시 꺾어야 할 상징으로 다뤄졌습니다. 군 검찰관이 읽어 내려가는 혐의는 이미 남산에서 조립된 문장들이었습니다. 내란 음모, 국가 전복, 사회 혼란 조장. 그러나 그 문장들이 쌓일수록 더 선명해지는 것은 피고인의 죄가 아니라
재판의 목적이었습니다. 왜 철저히 고립돼 있던 한 정치인이 광주의 비극을 설계한 중심이 되어야 했을까요? 답은 단순했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인물에게 가장 무거운 죄를 씌워야만 광장의 저항도, 시민의 죽음도, 군의 폭력도 하나의 공식 이야기로 봉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완성하는 마지막 도정이 바로 군사법정이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재판은 변호의 폭이 극도로 제한되었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질문은 열려있지 않았고 결론은 이미 좁혀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김대중은 피고인석에서 군복 입은 재판관들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남산 지하실의 인공 조명 아래에서 이미 한 차례 죽음을 준비했던 사람에게 지금 이 법정은 또 다른 형식의 처형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이번에는 밧줄과 돌덩이 대신 판결문과 국가의 이름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방청석의 숨죽인 시선, 단상 위 군인들의 굳은 얼굴, 종이 넘기는 소리와 헌병의 군화 소리가 차갑게 얽히는 가운데 이 재판의 끝이 어디를 향하는지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군복 입은 법이 피고인 김대중을 향해 가장 무거운 두 글자를 꺼내들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1980년 9월 어느 무거운 오후, 김대중은 군사법정 피고인석에서 마지막으로 말할 기회를 받았습니다. 사형이 예고된 재판, 군복을 입은 재판관들, 침묵을 강요당한 방청석. 그런데 그는 왜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권력을 향해 분노와 보복의 언어가 아니라 오히려 미래와 화해를 말하려 했을까요? 기록에 따르면 당시 법정의 공기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남산 지하실에서 시작된 조사와 내라는 모의 각본, 광주의 비극을 뒤집어 씌운 조작의 흐름은 군사법정이라는 무대 위에서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피고인 김대중에게 허락된 마지막 진술은 형식적으로는 방어의 기회였지만 실질적으로는 권력이 만들어 놓은 결론 앞에서 마지막 인간의 언어를 남기는 자리와도 같았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그의 선택은 더 서늘하게 다가옵니다. 그는 살려달라고 울부짖지 않았고 자신을 끌고 온 군인들을 향해 저주의 말을 쏟아내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는 그렇게 말했을까요? 알려진 바에 따르면 김대중은 오래전부터 한국 현대 정치가 보복의 악순환 속에서 피를 되풀이해왔다고 보았습니다. 한 권력이 무너질 때마다 다음 권력은 복수의 명분으로 자신을 정당화했고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는 늘 가장 먼저 짓밟혔습니다. 그는 바로 그 고리를 끊는 말을 남기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자신에게 내려질 죽음의 판결보다 더 두려운 것은 이 죽음이 또 다른 증오의 씨앗이 되어 조국을 다시 어둠으로 밀어넣는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의 최후 진술은 한 개인의 생명 연장이 아니라 미래의 정치가 어떤 언어 위에 다시 서야 하는가를 묻는 진술이 되었습니다. 법정 안의 모든 시선은 그에게 쏠려 있었지만 그가 바라본 것은 단지 단상 위의 군판사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자신을 지켜보는 가족들, 침묵 속에서 숨죽인 시민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한국 민주주의의 시간을 함께 떠올리며 말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것은 패배자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당장의 권력은 신군부가 쥐고 있지만 역사의 마지막 판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묵직한 선언에 가까웠습니다. 자신을 죽일 수는 있어도 보복의 정치를 거부하는 언어까지 죽일 수는 없다는 차가운 확신이 그 짧은 진술 안에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침묵도 중요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길게 설명하지 않았고 감정을 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절제된 어조가 오히려 더 강했습니다. 군복 입은 법정은 피고인이 무너지고 절망하며 자신들이 만들어낸 각본을 스스로 입증해 주기를 바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김대중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을 국가의 적으로 규정한 권력의 언어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증오의 언어를 거부함으로써 그는 오히려 자신을 재판하는 권력의 수준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담담한 마지막 말이 끝난 뒤 법정 안에는 누구도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 더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 9월 17일 김대중에게 사형이 선고되던 순간 법정 안의 공기는 이상할 만큼 건조했습니다. 한 사람의 목숨이 국가의 이름으로 끊어질 수 있다는 선언이 내려졌는데도 단상 위의 군복들은 미동조차 크지 않았습니다. 왜 신군부는 이미 체포하고 고립시키고 침묵하게 만든 정적에게 굳이 사형 판결문까지 내려야 했을까요? 기록에 따르면 그 판결은 단순한 형벌의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남산 지하실에서 시작된 조작된 진술, 광주의 비극을 내라는 모로 뒤집으려는 각본, 군사법정이라는 무대까지 이어진 긴 흐름의 마지막 도장이었습니다. 신군부가 필요로 한 것은 김대중 개인의 제거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탱크와 총으로 움켜쥔 권력을 법의 문장으로 봉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피로 얻은 권력을 판결문으로 굳히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들이 끝내 완성하려 한 핵심이었습니다. 사형 판결문은 그래서 두 겹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하나는 가장 위협적인 정치적 상징을 영원히 침묵시키려는 물리적 제거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더 교활했습니다. 광주에서 흘린 피해 책임을 피해자들의 편에 서 있던 야당 지도자에게 돌리고 군의 폭력을 국가 수호의 결단으로 바꾸며 쿠데타 세력을 합법적 통치 주체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신군부는 광주의 진실이 확산될수록 자신들의 통치 기반이 흔들릴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광장의 죽음을 설명하는 대신 광장의 배후를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의 이름으로 김대중만큼 상징적인 이름도 없었습니다. 김대중에게 내려진 사형은 한 정치인의 종말을 뜻하는 동시에 서울의 봄 전체에 대한 판결이기도 했습니다. 민주화를 요구한 학생과 시민, 제야와 야당의 목소리는 이 판결문을 통해 모두 위험한 혼란의 일부로 재구성될 수 있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신군부는 공포를 제도화해야만 했습니다. 밤중의 연행과 밀실의 조사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국민이 신문에서 읽고 외교문서에 남고 역사 기록에 찍히는 문장이 필요했습니다. 사형이라는 극단적 결론은 바로 그 공포의 최고 형태였습니다. 누구든 군부의 통치에 맞서면 끝내 이 자리에 올 수 있다는 경고, 그것이 판결문의 진짜 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김대중을 법적으로 죽임으로써 모든 문제를 끝내려 했지만 오히려 그 순간부터 사건은 국내의 법정을 넘어 국제정치의 문제로 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살아있는 정적은 통제할 수 있어도 사형수의 이름은 국경 밖에서 더 크게 울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판결문이 낭독된 뒤 법정의 철문은 닫혔고 헌병들의 군화 소리가 다시 복도를 울렸지만 신군부가 정말 완성한 것은 침묵이 아니라 더 거대한 파문의 출발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날 판결문에 찍힌 붉은 도장이 채 마르기도 전에 태평양 너머에서는 이 한 사람의 목숨값을 둘러싼 더 차갑고 거대한 협상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1980년 12월 김대중은 차가운 독방 안에서 사형수로 겨울을 맞고 있었지만 그의 목숨을 둘러싼 진짜 싸움은 감옥 바깥 태평양을 건너는 외교 전문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교수대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그였는데 왜 그의 생사는 서울의 감방이 아니라 워싱턴과 도쿄의 계산표 위에서 먼저 저울질되고 있었을까요? 기록에 따르면 김대중에게 내려진 사형 판결은 곧바로 국내 문제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광주의 비극 위에 세워진 신군부의 권력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내부의 분노만이 아니라 외부의 시선이었습니다. 특히 미국은 이 사건을 단순한 사법 절차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김대중의 사형이 실제로 집행될 경우 한미 관계와 안보 협력, 그리고 새로 출범한 군부 권력의 국제적 정당성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 워싱턴 내부에서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인권의 문제가 되는 동시에 냉전 질서의 계산서에도 함께 올라간 것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사건은 더 서늘해졌습니다. 감옥 안의 김대중은 사형수였지만 감옥 밖의 김대중은 신군부가 미국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함부로 없애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왜 쿠데타로 권력을 움켜쥔 자들은 그토록 잔혹하게 정적을 몰아붙인 뒤 마지막 순간엔 다시 그의 목숨값을 계산해야 했을까요? 그것은 총칼만으로는 정권이 완성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청와대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군화만으로 부족했고 백악관의 승인과 동맹의 안정이라는 더 큰 문장을 얻어야 했습니다. 김대중의 목숨은 바로 그 문장을 사기 위한 가장 비싸고도 가장 위험한 인질이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국제사회에서는 구명성명과 외교적 압박이 이어졌고 미국 정부 또한 전두환 측에 사형 집행의 위험성을 거듭 전달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인권과 민주주의의 언어였지만 그 밑바닥에는 훨씬 냉정한 현실도 함께 깔려 있었습니다. 만약 김대중이 교수대로 사라진다면 신군부는 국내에서는 공포를 완성할 수 있을지 몰라도 국제사회에서는 피해 정권이라는 낙인을 더 깊게 뒤집어 쓰게 됩니다. 반대로 그를 살려두면 내부의 적은 남지만 외부의 승인 가능성은 커집니다. 권력은 결국 정의보다 생존을 먼저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산이 진행될수록 독방의 사형수는 더 이상 한 명의 죄수가 아니라 서울과 워싱턴 사이를 오가는 비밀 협상의 중심 물건처럼 다뤄지기 시작했습니다. 육군교도소의 밤은 여전히 고요했고 백열등 아래 앉은 김대중은 자신이 이런 식의 거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이미 문장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죽이면 안 된다는 압력, 죽일 수 없다는 판단, 그러나 그대로 풀어줄 수도 없다는 신군부의 불안, 살려야 하지만 침묵시켜야 하는 역설이 외교의 밀실 안에서 점점 하나의 결론으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81년 1월에 얼어붙은 어느 새벽, 사형수의 철문 앞에 멈춰선 발소리는 집행을 알리는 군화 소리가 아니라 전혀 다른 종류의 명령을 품고 있었습니다. 1981년 1월 23일, 김대중은 사형수에서 무기수로 바뀌었습니다. 군사법정이 목숨을 끊겠다고 선언한 지 넉 달 남짓,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던 한 정치인의 운명이 갑자기 꺾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이었을까요? 아니면 더 길고 차가운 방식으로 조국에서 지워내려는 권력의 계산이었을까요? 기록에 따르면 감형은 자비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국제사회의 압박, 특히 미국을 비롯한 외부의 시선이 거세지면서 신군부는 사형 집행이 가져올 외교적 파장을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김대중을 죽이면 국내의 공포 정치는 완성될지 몰라도 갓 권력을 움켜쥔 정권은 국제적 고립과 정통성의 균열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를 완전히 풀어줄 수도 없었습니다. 살아남은 김대중은 곧바로 다시 민주화의 상징이 될 수 있는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권력은 죽음 대신 더 계산된 선택지를 택했습니다. 살려두되 조국의 정치 공간에서는 멀리 떼어놓는 방식이었습니다.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뒤에도 그의 시간은 여전히 차갑고 좁았습니다. 감옥의 콘크리트 벽, 제한된 면회, 끊어진 정치 활동, 그리고 언제든 다시 죄수 번호로만 불릴 수 있는 불안. 알려진 바에 따르면 신군부는 김대중을 살려두는 대신 국내 정치에서 완전히 무력화할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 방법은 석방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제거에 가까운 것이어야 했습니다. 권력은 총으로 없애지 못한 정적을 비행기에 태워 멀리 보내는 편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듯했습니다. 1982년 12월, 마침내 그 순간이 왔습니다. 김대중은 형 집행정지 조치와 함께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게 됩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치료와 요양 혹은 국제적 배려의 형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그 출발의 공기가 그렇게 차갑고 무거웠을까요? 자유를 되찾은 사람의 걸음이라면 더 가볍고 더 환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항의 공기는 다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떠나는 여행자가 아니라 국내 권력의 시야에서 멀리 밀려나는 정치적 추방자에 가까웠습니다. 서울의 권력은 그가 살아있는 한 완전히 안심할 수 없었고, 그렇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이름을 태평양 건너로 옮겨놓는 것이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행은 생존의 통로이자 동시에 강요된 이탈이었습니다. 교수대 대신 활주로가 선택되었을 뿐 본질은 여전히 권력이 정한 길이었습니다. 김대중은 목숨을 건졌지만 조국의 광장과 정치의 현장으로부터는 또 한 번 끊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석방이 아니라 나라 밖으로 밀려나는 생존, 바로 그 모순이 이 장면의 가장 서늘한 핵심이었습니다. 정권은 국제사회에 유화의 신호를 보내고 동시에 국내에서는 가장 불편한 정적을 치워버리는 두 가지 목적을 한 번에 이루려 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던 겨울 하늘 아래에서 김대중이라는 이름은 사형수의 번호를 벗어났지만 완전히 자유로운 시민의 이름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살아서 떠났고 권력은 그를 떠나보내며 안도했을지 모릅니다. 가장 위험한 이름을 국경 밖으로 밀어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끝내 계산하지 못한 것은 때로 망명은 침묵의 끝이 아니라 더 멀리서 돌아오는 목소리의 시작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1985년 2월 8일 오후 김대중은 망명지 미국에서 돌아와 김포공항의 차가운 계단을 다시 밟았습니다. 군사정권은 그를 조국 밖으로 밀어내면 이름도 함께 희미해질 것이라 믿었는데 왜 지워졌어야 할 그 이름은 오히려 더 선명하게 살아 돌아왔을까요? 1982년 12월 미국행 비행기에 오를 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생존의 통로인 동시에 정치적 퇴장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감옥과 사형의 문턱에서 벗어났지만 권력이 바란 것은 분명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상징적인 반대자를 태평양 너머로 떼어놓고 한국 사회의 기억에서 서서히 멀어지게 만드는 것. 살아있게는 두되 한국 정치의 현재에서는 사라진 사람으로 만드는 계산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록에 따르면 망명은 침묵의 시간이 아니라 다른 전선의 시작이었습니다. 미국에 머무는 동안 김대중은 단순한 유배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해외 언론과 학계, 종교계, 인권단체를 상대로 한국의 민주주의 현실과 광주 이후 군사정권의 본질을 계속 알렸습니다. 국내에서는 검열과 감시로 막을 수 있는 말도 해외에서는 완전히 지울 수 없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신군부는 그가 워싱턴과 미국 사회에서 갖는 상징성을 불편하게 바라봤습니다. 감옥 안에 가둘 때보다 더 통제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그의 이름이 국제사회 속에서 다시 정치적 힘을 얻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는 멀어질수록 더 커졌을까요? 그것은 김대중 개인의 생존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1980년대 초 한국 사회는 겉으로는 군화와 계엄의 그림자 아래 눌려 있었지만 그 아래에서는 광주의 기억과 민주화의 열망이 천천히 가라앉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국내의 침묵은 곧 망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의 기대가 국경 밖에서 계속 말하는 한 사람의 이름에 응축되어 갔습니다. 권력이 그를 멀리 보낼수록 그는 국내 현실을 비추는 거울처럼 기능하기 시작했습니다. 1985년 귀국은 그래서 단순한 입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워진 줄 알았던 이름이 다시 현실 정치의 한가운데로 복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공항과 자택 주변에는 수많은 감시와 통제가 깔렸지만 동시에 그의 귀환 자체가 이미 하나의 정치적 사건이었습니다. 군사정권은 그를 체포하고 고립시키고 국외로 밀어냈지만 끝내 그의 상징성을 제거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김대중이라는 이름은 한 개인의 경력보다 더 큰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납치와 연금, 군사재판과 사형선고, 망명과 귀환을 지나며 그 이름은 민주주의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 살아남는가를 보여주는 시대의 압축된 기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공항 바깥의 겨울 공기는 매서웠고 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분 아래 배치된 병력과 사복 인력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운 시선 한가운데서도 오래 지워지지 않던 이름은 다시 사람들 사이를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군부는 바로 그 귀환의 순간 자신들이 끝내 없애지 못한 것이 한 명의 정치인이 아니라 다가오는 시대의 방향이었다는 사실을 조금씩 마주하게 되고 있었습니다. 2004년 1월 29일 오전 김대중은 더 이상 수인 201번도 아니었고
내라는 모의 수괴도 아니었습니다. 1980년 군사법정이 그의 목숨 위에 찍어놓았던 붉은 도장은 23년이 지난 뒤 법정에서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늦은 무죄는 한 사람의 명예회복을 넘어 오히려 과거 권력 전체를 피고석에 세우는 판결처럼 들렸을까요? 기록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김대중 내라는 모 사건 재심에서 당시 수사와 재판의 토대가 되었던 진술과 증거의 신빙성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남산 지하실에서 짜인 각본, 군사법정에서 완성된 판결문, 광주에 비극을 한 야당 지도자에게 덮어씌우려 했던 서사, 오랫동안 국가의 공식 기록처럼 굳어 있었던 문장들은 시간이 흐르며 하나씩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법은 늦었지만 적어도 그날만큼은 군복이 아니라 기록과 논리의 얼굴을 하고 과거를 다시 불러냈습니다. 왜 재심은 중요했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무죄를 선언하는 기술적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1980년의 판결이 한 개인의 범죄를 입증한 법률 행위가 아니라 군사정권이 자신의 폭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만든 정치적 장치였는지를 다시 묻는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재심은 당시의 자백과 진술이 어떤 환경에서 만들어졌는지, 군사재판이 과연 독립된 사법 절차였는지, 광주의 책임이 어떻게 왜곡되었는지를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그 순간 피고인은 더 이상 김대중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질문을 받아야 할 쪽은 국가폭력을 조직하고 법을 빌려 그것을 봉인했던 과거 권력이었습니다. 법정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장면은 조용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조용함 속에는 1973년 도쿄의 복도, 용금호의 어둠, 동교동의 감시, 남산 지하실의 백열 등 군사법정의 사형 판결문이 겹겹이 겹쳐져 있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재심은 김대중 개인의 억울함을 푸는 차원을 넘어 한국 현대사에서 국가가 어떻게 적을 만들고 법을 무기로 사용했는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낸 사건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한때 내란의 수괴로 불렸던 이름이 무죄로 돌아오는 순간, 반대로 쿠데타와 조작, 학살과 은폐에 기대어 권력을 유지했던 이들의 그림자는 더 선명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이 모든 것을 끝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죄는 살아남은 자의 이름을 회복시켰지만 사라진 시간과 부서진 삶, 이미 지나가버린 죽음과 공포까지 되돌려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 묵직했습니다. 법정은 늦게나마 문장을 바로잡았지만 역사라는 더 큰 법정에서는 여전히 다른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누가 거짓을 국가의 이름으로 만들었는가? 누가 시민의 피를 배후의 음모로 바꾸었는가? 누가 법을 입고 진실을 처형했는가? 그리고 그 질문들이 모두 한 방향을 가리키기 시작하던 바로 그때, 역사는 가장 잔인한 생존자였던 그를 마침내 국가의 가장 높은 자리로 다시 불러올 준비를 끝내고 있었습니다. 1998년 2월 25일 오전, 김대중은 대통령 취임식 연단 위에 서 있었습니다. 도쿄의 호텔 복도에서 사라졌던 사람, 용금호의 어둠 속에서 바다에 가라앉을 뻔했던 사람, 군사법정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던 수인 201번이 마침내 국가의 최고 권력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권력은 한때 그를 지우려 했는데 어째서 끝내 그를 국가의 얼굴로 받아들여야 했을까요? 그의 취임은 단순한 정권 교체 이상의 장면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것은 한국 현대 정치사가 오랫동안 감추려 했던 폭력의 기억과 정면으로 마주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납치와 연금, 조작 수사와 군사재판, 망명과 귀환을 모두 통과한 인물이 헌정 질서의 정점에 올랐다는 사실 자체가 총칼과 밀실이 영원한 권력이 될 수 없음을 조용히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는 환호만으로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은 자가 권력을 쥐는 순간 그는 과거를 복수의 언어로 되돌릴 것인가, 아니면 다른 질서를 선택할 것인가라는 더 무거운 질문 앞에 놓였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김대중은 집권 이후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시대를 단순한 보복의 대상으로만 다루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국민 통합과 화해를 강조했고 정치가
증오의 연쇄로 다시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도쿄의 납치와 남산의 지하실, 군사법정의 백열 등 아래에서 이미 그는 권력이 복수의 논리로 움직일 때 나라 전체가 얼마나 깊은 심연으로 떨어지는지 몸으로 겪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에게 권력은 승리의 기념품이 아니라 다시는 같은 어둠을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경고처럼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의 기억이 그렇게 쉽게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청와대의 조용한 집무실과 국빈 행사의 밝은 조명 아래에도 보도에 따르면 그는 종종 유난히 길고 깊은 침묵 속에 머물렀다고 전해집니다. 그 침묵은 단순한 노년의 피로가 아니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지나와야 했던 칠흑 같은 시간, 먼저 쓰러져간 이름들, 끝내 돌아오지 못한 시민들의 얼굴이 권력의 화려한 표면 아래 검은 잔상처럼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피해의 기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국가의 정점에 설수록 그는 더 또렷하게 알았을 것입니다. 권력은 언제든 다시 제도를 입고 법의 얼굴을 하고 사람들의 방심 속으로 스며들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김대중의 마지막 의미는 생존자의 승리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국가폭력의 표적이었던 사람이었고 동시에 그 폭력이 남긴 기억을 제도 안에서 견뎌낸 증인이었습니다. 한때 자신을 피고인석에 세웠던 나라를 다시 이끌게 된 그 아이러니는 한국 현대사의 가장 서늘한 반전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반전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이 한 인간을 지우려 할 때마다 역사는 언젠가 그 기록을 다시 꺼내든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그 어둠을 잇는 순간 오래된 군화의 발소리는 또다시 가장 조용한 곳에서부터 들려오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